저는 올해로 결혼한 지 2년이 채 안 되는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결혼 전에는 전혀 알 수 없었던 남편과 시댁 간의 문제 때문에 속을 썩고 있었어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약간은 답답하고 화가 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다시는 저 같은 피해를 보는 분들이 앞으로는 없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 사연을 보냅니다. 남편과 저는 친구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어요. 지방 중소도시에서 살고 있는 저는 나름 괜찮은 회사에서 사무직을 하고 있었고 남편은 소개시켜준 친구와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친구의 회사는 이름만 대면 다들 알만한 대기업의 생산직이었는데 그 회사가 저희 지역에서 가장 크고 연봉 수준도 높은 곳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제가 평소에 들었던 친구의 연봉도 제 연봉보다 2천만 원 정도는 차이가 날 정도였고 친구의 소개로 만나게 된 지금의 남편은 경력 11년차 과장이었기 때문에 연봉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남자를 보는 조건이 돈이 전부는 아니에요. 키도 크고 인물도 나쁘지 않고 남자다운 매력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까지 돈 이야기만 하고 있는 이유는 앞으로 할 이야기가 돈 문제 때문에 일어나게 된 일이라서 그렇습니다. 소개팅에서 만난 남편은 생각보다 젠틀하고 멋진 사람이었어요. 현장직으로 일하는 남자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서 약간 투박할 것 같다는 선입견이 있었지만 제 예상과는 다르게 매너도 좋고 아주 젠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제게 아주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했고 아무래도 둘 다 결혼정년기의 나이다 보니 저희는 결혼을 전제로 만나게 되었어요. 결혼을 생각하고 만나다 보니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서로 간에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당연히 알아봐야 했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할 때쯤 제가 먼저 이 사람에게 제 연봉과 모아둔 적금 통장을 보여주며 나는 이 정도 결혼 준비가 되어 있다고 알려주었죠. 제 연봉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사회생활하면서도 부모님 집에서 출퇴근하다 보니 돈 들어갈 일이 별로 없었고 버는 것의 반 이상은 항상 적금을 부어왔어요. 30이 되기 전 나이에 1억이 넘는 돈을 모아서 갖고 있었는데 남편은 저보다 2배는 벌고 있는 것 같고 회사 생활도 저보다 오래 했으니 더 많은 돈을 모아놓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제게 알려준 본인의 재산은 지금 타고 다니는 3년 된 준중형 자동차와 급여 통장에 남아있는 200만 원 정도가 전부였고 그 흔한 적금 통장 하나 없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매달 10만 원씩 넣고 있는 청약저축통장도 하나 있었네요. 저는 뭔가 이상하다 생각해서 남편에게 술이나 도박 같은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게 되었고 남편은 제게 본인의 집안 상황이 조금 어려워서 그동안 부모님의 빚을 갚느라고 돈을 모으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약간 걱정이 되었어요. 남편이 돈을 아무리 잘 벌어도 그 돈을 시댁의 빚을 갚는데 모두 사용해버린다면 결혼해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제가 불안해하는 것을 눈치챈 남편은 시댁빚도 이젠 거의 다 갚아가는 중이고 우리가 결혼하게 된다면 그 이후에는 우리 둘 사는데 집중해야지 자기가 언제까지 부모님 빚을 갚으며 살겠냐는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바보도 아니고 남편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 주변 사람들 중에서도 시댁의 생활비 들이는 문제로 싸우는 언니들도 있었고 인터넷에서 각종 시댁 관련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덜컥 겁부터 나더라고요. 괜히 이상한 시댁을 만나 돈도 뜯기고 고생만 실컷 하는 그런 일들이 생각이 나서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우리의 결혼은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보자 말을 하고 시간을 천천히 가지면서 헤어질 준비를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와 헤어질 생각이 없었던 남편은 자기를 믿어달라며 저를 안심시키기 위해서는 뭐든지 하겠다고 말했고 평소에 제가 지켜본 이 사람 자체에서는 배우자로서 문제될 점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결국 저는 남편에게 각서를 한 장 써달라고 했어요. 수입은 제게 투명하게 공개를 해주고 월급 통장을 내가 관리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댁에 돈을 아예 보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나와 충분한 상의를 거친 후에 합리적인 선에서 시댁에 용돈을 보내드리자는 각서를 쓰게 되었죠. 또한 결혼 후 더 이상 남은 시댁의 빚이나 큰 금전적인 지원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각서 안에 추가로 넣었습니다. 저는 이 정도 안전장치를 만들었으면 큰 문제는 없겠다고 생각했어요. 일단 급여 통장이 제 손안에 있으면 혹시라도 남편이 시댁을 금전적으로 도와주고 싶어도 제 허락을 받아야만 가능한 상황이었으니 이 정도면 제가 결혼을 하기에 앞서 충분한 안전장치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서 남편의 집으로 처음 인사를 갔습니다. 시댁은 남편의 위로 2살 차이 나는 장가 못 간 형이 하나 있었고 아래로는 저랑 1살 차이의 여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그쪽 형제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듣진 않았고 그냥 형제가 있다고만 알고 있었는데 막상 시댁에 찾아가 보니 시부모님과 남편을 포함한 모든 식구가 한 집에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작은 신우는 저와 비슷한 또래라서 그렇다곤 해도 아주버님은 나이가 곧 40인데 장가도 가지 않고 왜 독립을 하지 않으실까 의문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시댁 식구들과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니 그 의문은 금방 풀리게 되었습니다. 큰 아주버님은 고등학교 졸업한 뒤로 변변한 직장을 잡지 못하고 일용직을 전전하면서 본인 용돈벌이 정도의 일만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보다 못한 남편이 본인 다니고 있는 회사에 계약직으로 입사시켜준 적도 있다는데 그마저 3개월도 채 다니지 못하고 스스로 그만두더니 지금의 반백수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아주버님은 자기 용돈이라도 벌고 있었지 신우는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로 지금까지 집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용돈 탔으며 살고 있더라고요. 시부모들은 첫 인상은 좋아 보였지만 몇 년 전까지 식당을 크게 하다가 다 날려먹고 지금은 다른 집 식당 일을 하시면서 빚을 갚아나가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남편이 전에 말해준 대로 시댁에 빚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와서 대충 집안 상황이 좋진 않겠구나 예상을 하고 온 것이지만 직접 와서 제 눈으로 본 시댁의 모습은 훨씬 좋지 않더라고요. 아마 남편이 써준 각서가 없었더라면 저녁밥을 다 먹기도 전에 도망 나와 버렸을 거예요. 아파트도 크지 않은 곳에서 5식구나 살고 있고 그중에 제대로 된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저희 남편 하나뿐이라 그동안 돈을 하나도 모으지 못하고 살았던 게 어느 정도 이해가 갔습니다. 시댁에 인사를 드리던 날 저를 배웅해주는 남편에게 저는 다시 한번 확인을 받았어요. 당신네 가족이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잘 알겠지만 40 가까운 형님도 있고 30 가까이 된 신우도 있는데 왜 당신이 혼자서 집안의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느냐. 나는 절대로 그런 상황은 용납할 수 없으니 만약 결혼한 뒤에도 당신이 시댁에 금전적으로 도움을 계속 줘야 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아니 이제 와서 그게 무슨 말이야. 벌써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 다 끝났잖아. 제 말에 남편은 펄펄 뛰면서 각서까지 다 쓰지 않았냐고 절대 그럴 일 없으니 믿어달라 호소했습니다. 가족들도 그동안 자기가 이 정도로 도움을 줬으면 스스로 할 때가 됐다면서 결혼한 뒤에는 우리 두 사람 가정에 집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남편과 시부모의 그 말에 저는 홀랑 넘어가 버렸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시댁 집구석이 그 모양이면 아무리 각서를 쓰건 굳은 약속을 하건 결혼하고 난 뒤에 갈등이 생길 것이 너무 뻔한데 그때는 뭐에 눈이 씌어버렸는지 남편의 설득에 홀랑 속아 넘어가 버렸지 뭐예요? 아무튼 그렇게 저는 속아 넘어가서 남편과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고 가진 돈이 없었던 남편은 미안한 마음에 본인이 대출을 받아서 전세 아파트라도 구해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제게 돈이 있으니 그럴 필요 없다고 했어요. 다행히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에 살고 있어서 제가 가진 돈이면 저희 지역에서 20평대 아파트 전세는 구할 수 있었습니다. 다들 결혼하면 남자가 집을 해오고 여자가 혼수를 해오는데 저희는 반대였어요. 제가 전셋집을 구해오고 남편이 본인 카드로 혼수를 해서 들어왔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누가 집을 해오던 아무렴 어떻겠나 싶었어요. 이제부터 서로 버는 거 잘 모으고 살면 대출 받는 것보다 낫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남편은 결혼하고 같이 살기 시작하자 급여 통장이라며 통장과 카드 하나를 제게 맡겼어요. 혼수를 하느라 통장에 잔액은 없는 상태였고 다음 달 들어오는 돈부터 저보고 다 관리하라더군요. 제가 말하기 전에 결혼 전에 약속했던 것을 착실하게 지켜주는 남편이 좋았어요. 아무리 그 전에 돈을 못 모으고 살았어도 제가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금방 집도 사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 다음 달 남편 통장으로 들어온 급여는 4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돈이었어요. 제가 예상하고 있었던 금액보다는 이상할 정도로 적다 싶었지만 그래도 제 월급보다 훨씬 많은 돈이었기에 남편에게 고생했다고 말을 해주었죠. 그리고 남편이 시댁으로 한 달에 50만 원씩은 보내고 싶다고 해서 저는 매달 그렇게 많은 돈을 보내는 것은 곤란하다고 대답했습니다. 한 달에 50, 1년이면 600만 원인데 시댁에만 보낼 수는 없고 보내려면 제 친정에도 똑같은 금액을 보내야 하니까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절대 집 살 돈을 모을 수 없다고 했어요. 30만 원씩만 보내자고 했고 결국엔 양가 부모님에게 30만 원씩 용돈을 보내드리기로 협의했습니다. 사실 친정부모님에게 시댁과 똑같이 용돈을 보내드린다고는 했지만 그 돈 필요 없다며 모아두었다가 나중에 집 살 때 보태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매달 친정 몫의 30만 원씩은 제 통장으로 따로 모아두고 있었습니다.
남편 월급과 제 월급을 합하면 한 달에 650만 원 조금 넘는 돈인데 그 돈에서 양가 부모님 용돈 60만 원을 보내고 생활비와 우리 두 사람 용돈을 빼고 남은 모든 돈을 통장 2개로 나눠서 적금을 들어갔습니다. 확실히 혼자 버는 걸로 돈을 모으다가 맞벌이를 하니까 한 달에 모으는 돈의 액수가 달라지긴 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가다가는 금방 집을 사고 부자가 될 것만 같은 행복한 상상을 하고 있었어요. 한 가지 불안한 점이라면 결혼 전까지 남편이 주는 돈으로 먹고 살았을 시댁이 저희가 결혼한 후에도 이상하리만큼 조용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결혼 몇 달이 지나도록 시댁에서는 별다른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가끔 시어머니가 안부 전화 한 통 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서 경제권을 뺏어오게 되면서 어느 정도 시댁에서는 저항이 있겠구나 예상하고 있었는데 정말 의외였습니다. 이젠 다들 제 남편을 포기하고 본인들 앞가림은 하려나 보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런 제 생각은 몇 달이 지나서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어버렸죠. 어느 날 남편이 문득 제게 묻더라고요. 여보, 우리 적금 모아둔 거 얼마쯤 있어? 저는 남편에게 알아서 잘 모으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신경 쓰지 말라고 했는데 남편은 계속 제게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았어요. 혹시라도 시댁에 도와줘야 하는 일이 있으면 내게 말도 꺼내지 말라고 했더니 이번에 우리 형이 아빠 차 몰고 나가서 택시랑 사고가 났거든. 형이 100% 잘못한 거라서 합의를 해야 하는데 합의금을 500이나 달라잖아. 아빠 차 말도 없이 끌고 나간 거라 보험 처리도 안 된대. 지금 생각해봐도 속 터지는 소리 아닙니까? 능력이 없으면 집에 얌전히 붙어있던가 남의 차를 빌려 타더라도 보험을 자기 앞으로 돌려놓으면 되는데 왜 그냥 말도 없이 타고 나가서 사고를 낸답니까? 남편이 우물쭈물 제 눈치를 보며 이야기를 하는데 대충 듣기만 해도 혈압이 올라왔어요. 저는 절대로 그런 멍청한 짓에 돈 못 주니까 당신도 빌려줄 생각 하지도 말고 이번 기회에 형님이 알아서 처리하게 하라고 단단히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 뒤로도 며칠 동안 제게 한 번만 자기 형 도와주면 안 되냐고 계속 졸라댔고 그럴 때마다 듣기 싫다며 화를 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을 때 남편은 저보다 일찍 퇴근했는지 집에 돌아와 있었어요. 처량하게 식탁에 앉아 혼자서 깡소주를 마시고 있었는데 제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를 보며 엉엉 울었습니다. 여보, 한 번만 우리 형 좀 살려주라. 우리 형 저렇게 보여도 불쌍한 사람이야. 이런 일로 감옥 가고 빨간 줄 그어지면 안 돼. 돈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먼저 살고 봐야지. 라고 말하며 울더라고요. 아니, 교통사고 합의 못한다고 감옥에 간답니까?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자기 형 도와달라며 대낮부터 소주 마시고 울고 있는 남편을 보자니 더욱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하도 징징대는 모습이 짜증나서 너가 벌어온 돈이니까 맘대로 하라는 마음으로 비상금 통장에서 500을 빼서 남편에게 보내줬어요. 돈을 보내줬더니 남편은 제게 연신 고맙다고 하며 입이 귀에 걸리더라고요. 그동안 자기 형제와 부모들 먹여 살리는 낙으로 저렇게 살아왔구나 생각하고 나니 제 앞길이 너무 캄캄해졌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하나뿐인 자기 형 살려야 한다는데 여기서 제가 돈을 안 내놓으면 평생 저를 원망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그 일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맞이한 설날이었어요. 남편 회사에서 설 보너스가 100만 원이 들어와서 양가 부모님께 20만 원씩 보내드리고 설 전날 시댁으로 먼저 향했습니다. 열심히 전도 부치고 나물도 무치고 제가 봐도 이젠 명절 준비는 능숙하게 할 수 있는 베테랑 며느리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은 그다지 좋지 않더라고요. 괜히 제가 뭔 실수라도 하고 있는 건가 싶어 자꾸 눈치를 살피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아주버님 사건도 처리하라고 돈 보내드렸고 그동안 용돈도 꼬박꼬박 잘 보내드렸는데 왜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어머님께 어머님, 혹시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세요? 오늘 영 안색이 안 좋아 보이세요. 라고 말을 꺼냈더니 어머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 사실 좋을 건 없지. 우리 정환이가 너랑 결혼한 뒤로 집에 보내주던 돈이 줄었잖아. 너희 두 사람 사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이 조금 힘들잖니? 매달 300씩 받던 거 반으로 줄여버렸으니 우리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너가 입장 바꿔놓고 생각 좀 해봐라. 저는 일단 300이라는 숫자를 듣고 깜짝 놀랐고 아직도 300의 반이나 받고 있다는 말에 2번 놀랐어요. 이 사람이 정말 엄청난 액수를 매달 집으로 보내왔었구나 싶었고 남편의 월급 통장은 내가 갖고 있고 매달 30만 원씩 보내는 거 외에는 달리 돈을 보내드린 적이 없는데 어떻게 150만 원이나 받고 계신다는 건지 의아하더라고요. 조금 정확하게 들어야겠다 싶어서 어머님께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아, 어머님, 그 돈으로는 생활이 어려우세요?
제가 여쭤보자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동안의 서러움을 쏟아내더라고요. 그래,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너도 한번 생각 좀 해봐라. 지금 너희 시아버지 빚을 한 달에 90만 원씩 갚아야 해. 근데 150만 원으로는 대출 갚고 이 아파트 월세랑 관리비도 못 내게 생겼다. 나머지 우리 네 식구는 대체 뭐 먹고 산단 말이니? 내가 300까지는 안 바랄게. 최소한 200씩이라도 보내주면 안 될까? 어머니의 그 말에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이 남자가 결혼하고 지금까지 제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는 걸요. 저는 어머님이랑 말을 하다 말고 집 밖으로 나가 애초에 남편을 제게 소개시켜준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거듭 양해를 구하고 지금 친구의 대략적인 연봉과 과장인 제 남편의 연봉은 얼마 정도 되는지 물어봤어요. 이 친구의 남편도 비슷한 연차의 과장이라 정확하게 제게 알려주었습니다. 정말 이 글을 쓰는 지금도 또 화가 나서 손이 떨리네요. 남편의 월급은 추가 근무 수당을 포함하면 매달 6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거기에 석 달에 한 번씩 기본급의 200%나 되는 보너스도 들어왔어요. 그렇게 정기적으로 나오는 보너스만 400이 넘었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지금까지 연말에 인센티브 있다는 이야기만 들었지 석 달에 한 번씩 보너스가 있다는 말은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제게 월급으로 매달 400만 원 정도의 돈을 가져다 주고 딴 주머니로 200만 원을 시댁으로 보내고 있었나 봐요. 저는 친구와의 전화를 끊자마자 남편에 대한 배신감에 몸서리쳤어요. 제가 급여 통장을 들고 있었는데 어떻게 중간에서 돈을 빼돌릴 수 있는 건지 남편에게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당장 시댁으로 뛰어올라가 남편을 끌고 집에서 나왔어요. 저는 이미 다 알고 있으니 숨기는 거 없이 전부 제게 말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라도 내게 거짓말을 했다가는 명절에 이혼하게 만들어주겠다고 했어요. 처음엔 변명을 하려고 하더니 제가 정말 눈이 돌기 직전이란 걸 알고는 사실대로 하나씩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관리하라며 준 통장 말고 급여 통장이 따로 있었어요. 회사에서 받은 월급은 다른 통장에서 갖고 있었고 저한테 준 통장으로 매번 회사 이름으로 바꿔서 월급인 척 돈을 보냈더라고요. 그리고 매달 시댁으로 용돈을 150씩 보낸 것도 맞았습니다. 그럼 애초에 제가 시댁으로 보내라고 한 30은 어딜 간 거냐고 물었더니 그 돈은 아주버님이나 신우에게 용돈으로 보내줬다 하네요. 제 용돈은 한 달에 20만 원으로 책정했었고 남편은 그래도 과장이고 어디 가서 종종 돈 쓸 때가 있을 거니까 한 달에 40만 원씩 용돈을 줬었거든요.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제가 20만 원으로 한 달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어 배신감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을 앞으로 어떻게 믿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월급은 월급이고 3개월에 한 번씩 들어온다는 보너스는 어디로 갔길래 내가 구경도 못 해봤냐고 물었더니 그건 나름대로 쓸데가 있었답니다. 남편은 4년 전에 새 차를 뽑아서 겨우 한 달 만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고 똑같은 차를 한 대 더 샀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2대의 차값을 할부로 내고 있었습니다. 진짜 거기까지 듣고 있었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런 남자와 이런 집구석에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한 제가 완전 멍청했습니다. 설날이고 나발이고 당장 이혼해. 너 같은 거짓말쟁이랑 단 하루도 더 못 살겠어. 남편은 제 말에 시댁 아파트 입구에서 무릎을 꿇고 빌더라고요. 자기가 전부 잘못했다며 앞으로 버는 돈을 다 제게 줄 테니 한 번만 용서해달라네요. 당신 버는 거 다 나한테 주고 나면 한 달에 90만 원씩 빚 갚아야 한다는 당신의 부모는 어쩔 거야? 매달 2대 값에 자동차 할부금은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고? 허구한 날 사고치고 돈 달라 하는 당신 형제들은 어쩔 건데? 라고 말했더니 남편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무릎 꿇은 채 땅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이 정도 상황에서 답은 어차피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꾹 참고 거머리 같은 시댁 식구들을 먹여 살릴 각오로 살던가 아니면 빨리 이혼하고 서로 갈 길 가는 수밖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절대로 방구석에서 놀고 먹는 시댁 식구들을 참고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대답도 하지 못하는 남편을 그대로 두고 시댁으로 올라가 제 짐을 챙겨 들고 아무 말 없이 밖으로 나왔어요. 시어머니가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1층에서 여전히 무릎 꿇고 있는 남편을 그대로 지나쳐 택시를 잡아타고 친정집으로 향했어요. 한참 집에서 명절 준비를 하고 있던 친정부모님이 말도 없이 갑자기 들이닥친 딸을 보고 놀라셨습니다. 저는 숨도 쉬지 않고 남편의 만행을 부모님에게 이야기해드렸고 부모님은 역시나 두말 없이 빨리 이혼하고 제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셨죠. 그 뒤로는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어요.
저는 남편이 결혼 전 써준 각서를 증거로 삼아 이혼을 진행했고, 변명도 할 수 없었던 남편은 제가 하자는 대로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이야 원래 제 거니까 남편이 사온 가전제품들만 시댁으로 가져가기로 했고, 결혼하고 둘이 모아왔던 적금 통장은 남편이 제게 사기를 친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전부 제가 갖기로 했어요. 남편은 이 모든 과정에서 한마디 변명이나 항의도 못하더라고요.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봐도 빼도 박도 못하는 잘못이라 생각했겠죠. 특히나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부부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신뢰를 깨트린 것은 절대로 회복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 전에 자기 상황을 모두 밝히고 제게 허락을 구했다면 얘기가 달라졌을지 모르겠지만요. 하지만 세상에 어느 여자가 남편 버는 돈의 절반을 시댁에 가져다 주면서 살 수 있을까요? 혹시라도 사랑만으로 그럴 수 있는 분이 계실지는 몰라도 저는 못합니다. 이혼은 서로 조율할 것도 없이 아주 깔끔하게 합의가 되었고, 남편을 시댁으로 내보내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습니다. 이젠 전 남편이 되어버린 그 사람은 친구의 말에 의하면 이혼 후 급격하게 건강이 안 좋아져서 얼마 전 병가를 냈다 하더라고요. 약간 불쌍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그런 문제 많은 가족들을 언제까지 본인이 책임지며 살아가려고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어쨌든 스스로 선택한 삶의 방식이니 괜히 엄한 남의 집 딸 데려다가 함께 고생시킬 생각하지 말고 혼자 자기 가족이나 챙기며 살았으면 좋겠네요. 요즘 세상에 시댁비까지 갚아가며 살아줄 여자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